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88년 2월 9일 저녁 11시 서울시 중곡동 연립주택 203호에 살던 33살 오연옥 씨는 남편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여보, 나 방금 일 끝내고 차고지 들어왔는데 아유 세상에나 새벽 4시부터 버스 운전을 또 하라네. 나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잘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자고 내일 운행 끝내고 집에 갈게. 남편 35살 조학연 씨는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꼬박 12시간 동안 밤 11시까지 버스를 몰았는데요. 또 새벽 근무까지 잡혔다는 소식이었죠. 결국 남편은 회사 대기실에서 새우잠을 잤고 다음날 새벽 4시부터 또 오후 1시까지 업무를 이어갑니다. 2월 10일 오후 1시 반, 길고 긴 운전을 끝내고 녹초가 된 남편 조 씨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귀가했어요. 배도 너무 고팠죠. 띵동 띵동. 여보, 탕탕탕. 여보 나왔어. 나 너무 피곤해. 빨리 문 좀 열어줘.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수차례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집에는 주부인 아내 오연옥 씨와 2명의 아들, 9살 조성훈 군 그리고 7살 조성민 군이 있습니다. 평소 아내는 항상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준비해주던 사람입니다. 고생한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이때쯤 올 걸 분명 알 텐데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요. 남편은 생각합니다. 이럴 사람 아닌데? 보통 아내는 항상 집에 있는 편이라서 남편은 따로 열쇠조차 챙기지 않았어요. 근데 좀 불안해요. 결국 그는 옆집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베란다를 통해서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강도가 들었는지 집 안이 엉망진창이었죠. 장롱과 화장대 서랍이 다 열려 있고요. 옷가지들이 막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다 치고 가족들은? 학연 씨는 서둘러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잠시 후 찢어질 듯한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집안 곳곳에 그야말로 지옥이 펼쳐져 있었어요. 먼저 아내 오연옥 씨가 안방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듯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어요. 그런데 상태가 너무 참혹합니다. 두 손이 뒤로 결박되어 있었는데 목이 졸린 듯한 흔적도 있었죠. 게다가 하의가 벗겨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복부 손상이 아주 엽기적이었어요. 배가 세로로 길게 찢겨져서 장기가 쏟아져 나왔을 정도죠. 이 끔찍한 광경을 남편 조 씨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렇게 절규했던 거예요. 근데 지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엌과 작은 방에서 두 아들 성훈 군과 성민 군 또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아이들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손이 묶이고 또 입에는 수건이 물려져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배까지 찢겨져 있었죠. 어린 아이들마저요. 아버지 조 씨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발견하고 막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는데 이걸 들은 이웃이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줬을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사건은 과연 언제 발생한 걸까요? 이 시신의 상태로 봤을 때 사망한 지 최소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이웃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이웃집 여성이 이 집에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이때 딸깍 하고 수화기를 드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이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이웃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 범인이 이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여요. 이걸 통해 살인은 오후 5시 40분 전후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초에 경찰은 강도의 소행을 의심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집안 곳곳 막 뒤진 흔적이 있었잖아요.
또 실제로 다이아 반지를 비롯해서 1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상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단순 강도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앞서 시신의 훼손 상태가 너무 지나칩니다. 심지어 아이들한테까지 명백히 배를 찢는 건 오버킬이에요. 강한 원한 관계를 짐작해 했죠. 게다가 집안이 어수선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툼의 흔적도 없고 또 강제로 문을 연 흔적도 없습니다. 즉 이걸 종합한다면 사건은 면식범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다분해져요. 즉각 경찰이 주변 관계를 조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연옥 씨와 어떤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또 이 집 자체가 화목합니다. 다정한 성격이라 이웃에게 흠잡힐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빚진 돈도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남은 건 한 사람, 남편 조 씨입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혹시 주변에 의심할 만한 사람이 없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강하게 스쳐 지나갔죠. 예, 있긴 해요. 어성갑이요. 회사 동료인데요.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됐어요. 그때 이렇게 계속 집에 찾아와서 나를 괴롭혔다고요. 잠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남편 조 씨는요, 70년대 후반 외국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고 3년 전인 1985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외화를 벌어와서 그래도 좀 나름 여유가 있었어요. 귀국을 한 후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직을 했고 이때 회사에서 36살 어성갑이라는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어성갑 또한 1985년 3월쯤 그러니까 조 씨랑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하면서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둘 다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라는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빠르게 친해진 거죠. 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양쪽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야유회를 즐길 정도입니다. 이 조 씨네 아이들은 삼촌 부르면서 어성갑을 잘 따랐고요. 이렇게 겉으로만 봤을 때 어성갑은 자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니요. 실상은 완전히 달랐죠. 욱하는 성질에 다혈질적이고 또 폭력적입니다. 심지어 술과 도박을 즐기면서 자기 아내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성갑은 남몰래 버스비를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워낙 술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술값이나 좀 벌어보자 싶어서 조금씩 횡령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도둑질이 한 번이 무섭지 아무도 알아채질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했고 무려 2년간 버스비를 빼돌린 거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 현금이나 토큰으로 버스비를 냈잖아요. 또 CCTV나 어떤 감시 체계가 없다 보니까 사실 기사들의 이런 행위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정보를 드리면 버스 회사에서 이런 걸 방지하고 단속을 하려고 일을 끝낸 기사들한테 1m 높이의 줄을 뛰어넘어라. 그러니까 굉장히 웃지 못할 일화가 있는데 그렇게 뛰어넘으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나 토큰이 나올 테니까 시킨 거예요. 또 더 심한 곳은 알몸수색도 했다고 하고요. 어성갑이 하루 버스비의 한 20% 정도를 매일매일 빼돌렸대요. 이 정도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게다가요, 동료 기사들도 이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다들 그냥 모른 척 쉬쉬해주고 있었죠. 그러다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1987년 11월에 회사가 눈치를 채고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해요. 이로 인해 어성갑을 포함해서 3명의 기사가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됐죠. 그 2명의 기사는 바로 구속이 됐는데 어성갑은 냅다 도주합니다. 그렇게 도주길에 오른 어성갑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왜 걸렸지?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횡령했는데 내가 왜 갑자기 걸렸지? 그 이유가 바로 평소 친했던 조 씨가 고발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 씨도 사실 남모르게 돈을 횡령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나만 처벌받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으니까 의심을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어성갑이 이제 억울함을 품고 조 씨한테 찾아오더니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윽박 지르면서 앞으로의 도피자금, 생활비 내놓으라고 진상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후 사정을 들은 경찰이 즉각 어성갑의 신원조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3차례 강도 전과가 있더라고요. 다혈질 성격에 강도 전과 또 원한까지 품고 있어. 이 3박자가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가 가족을 죽인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바로 서울지방경찰청 30명 수사관이 투입이 돼서 추적에 나서요. 이들은 어성갑의 연고지인 청주의 은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유는 서울에 오기 전에 수년간 청주와 또 충주 일대에서 화물차 운전을 했었대요. 친동생 또한 청주에 거주 중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한테 편한 장소죠. 그래서 수사관들이 청주에 투입이 돼서 3일간 샅샅이 수색한 결과 2월 13일 아침 9시 마침내 어성갑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체포된 그는 예상외로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어요. 예, 제가 죽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가 이어졌고 살인 동기를 말하라고 하니까 그게 다 피해 망상에 의한 보복이에요. 자, 앞서 어성갑이 횡령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잠적했다고 했었죠. 근데 도망자 생활이 쉽지 않아요.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당연히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요. 그 와중에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주 1달 만에 자금이 다 떨어져요. 더욱이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생각에 압박을 받아요. 그 와중에 이제 문득 아니 회사가 어떻게 냄새를 맡았지? 생각한 거예요. 왜 나만 걸렸지? 거기서 학연 씨가 떠오른 거고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떠한 이성적인 판단이나 논리적인 근거 없이 그냥 조학연 씨가 제 조 씨가 밀고 자고 배신자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 피해 망상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이어졌고요. 나는 지금 이 꼴인데 쟤네는 편안하게 산다는 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작정 찾아가서 생활비 내놓으라고 협박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조 씨가 이때 신고를 했다면 더 큰 비극은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 씨와 가족들은 이 어성갑의 횡포를 묵인했어요. 사실 한두 번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수시로 찾아와서 괴롭혔지만 예정 때문인지 어르고 달래서 돌려보냈죠. 근데 그럴수록 어성갑의 행동은 도를 넘습니다. 심지어 남편 조 씨가 없을 때도 집에 쳐들어와서 막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 내놔라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절도 수배 공소시효가 7년. 7년이니까 내가 7년 동안 도주를 해야 된다. 그때까지 나 먹고 살게 해라.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실랑이가 2달간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일인 2월 8일 오후 5시 어성갑은 시장에서 아이들 과자와 함께 25cm짜리 과도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조 씨의 집을 찾아왔죠. 띵동, 형숙님, 저 성갑이에요.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삼촌 하면서 막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성갑은 과자를 건네주면서 엄마와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놀고 있어라. 저희 가서 놀고 있어라. 라고 한 후에 안방으로 아내 연옥 씨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분노를 쏟아냈어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돈 내놓으라고. 언제까지 버틸 거야? 당신 남편 때문에 지금 이 꼬라지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연옥 씨도 이런 횡포에 신물이 났죠. 그리고 또 이러다가는 지금 자기랑 애들밖에 집에 없는데 애들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 일은 남편하고 좀 알아서 해달라 막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집 이렇게 찾아오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다 라고 경고를 하게 돼요. 그러자 어성갑이 기다렸다는 듯이 과도를 꺼내듭니다. 연옥 씨가 반항할 틈도 없이 입을 틀어막고 쓰러뜨렸고요. 수차례에 걸쳐 복부에 칼을 꽂아 넣었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돌연 자신의 성욕까지 풀게 됩니다. 결국 연옥 씨는 너무도 순식간에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돼요.
그런데 어성갑이 여기서 또 확인 사살로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때 저쪽 방에서 놀고 있던 성훈군과 성민군이 안방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밖으로 나와요. 엄마, 삼촌?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엄마를 공격하고 있는 어성갑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달려들었어요. 근데 어성갑이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다시 칼을 들었죠. 아이들은 이제 칼을 든 삼촌이 오니까 막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각각 거실과 작은 방에서 잡히고 말아요. 이후 같은 방식으로 살해됐고요. 그렇게 세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어성갑은 곧이어서 이 모든 상황을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합니다. 세 사람의 손을 노끈으로 결박해두고 막 서랍장을 닥치는 대로 뒤지고 또 귀중품도 실제로 챙겨갔어요. 그렇게 모든 걸 마치고 집을 빠져나온 어성갑은 흉기 과도는 중랑천 인근에 유기합니다. 당시 그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듯해요. 오히려 범행 직후 암사동에 사는 친구를 만나서 야 술이나 마시자! 술집에서 밤새 시간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까지도 피 묻은 점퍼와 양말을 계속 신고 있었고요. 그러다 10일 새벽에 집에 귀가를 했는데 아내한테 자기 옷 깨끗하게 빨으라고 말하고 바로 집을 나가요. 이후에 수원, 조치원, 청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3일간 도피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결국 경찰의 꼬리가 잡히면서 검거됐습니다. 1988년 4월 검찰은 어성갑을 살인 및 강간죄로 기소했고 사형을 구형했어요. 같은 해 6월 1심이 열렸는데 어성갑은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합니다. 근데 말도 안 돼요. 이미 과도를 사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더구나 그가 원한을 품은 사람은 정작 남편 조 씨입니다. 근데 일가족을 지금 몽땅 죽인 거예요. 애들까지. 이거는 용서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어요. 재판부는 이 잔혹함을 고려해서 결국 사형을 선고하게 돼요. 어성갑은 항소했지만 2심과 최종심에서 모두 원심을 유지하면서 사형이 확정되었죠. 그리고 2년 후인 1990년 4월 어성갑은 안구와 신장을 기증한 후에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중들은 인면수심의 범행이다라고 규탄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다소 좀 황당한 범행 동기 그리고 사건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아무래도 당시가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력 사건은 종종 대중의 관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수사 속도나 형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대중의 관심과 별개로 강력범에 대한 엄중 처벌이 좀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보기적인 의미도 있지만 특히나 이번 사건은 이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특히 높았던 거죠. 워낙 이제 최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형 판결을 받는 범죄자를 사건을 보기가 힘든데요. 그렇다 보니, 과거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워낙 잔혹한 사건이어서 그런지 이 사형이라는 말이 저에게 좀 사이다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 어성갑이 하늘에서도 고통받고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10월 24일 강원도 화천군의 한 야산 입구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평소 이 산에서 약초를 캐던 신만이 홍 씨였죠. 그런데 차에서 내린 홍 씨가 즉각 표정이 일그러져요. 이 야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한복판에 커다란 말뚝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면 더 이상 차가 진입할 수 없죠. 평소엔 이러지 않았는데. 홍 씨는 성큼성큼 곧장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거긴 바로 이 야산 근처에 살고 있던 최 씨 할머니의 집인데요. 홍 씨는 저기다 말뚝을 박은 게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할머니가 막 입구로 오가는 차량 때문에 내가 시끄러워 죽겠다 라고 항의한 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난 홍 씨는 할머니 좀 나와봐요 라고 큰 소리로 부르며 집 마당으로 들어섰죠. 그 순간 땅에 얼어붙은 듯 그는 당황하고 맙니다. 화단 위에 최 씨 할머니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신 겁니다. 화단이 아예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이 혈흔이 화단부터 집 안의 거실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막 피가 흩뿌려져 있고요. 또 부엌에선 모양이 일그러진 프라이팬이 발견됐죠. 또 화단에는 피 묻은 돌멩이가 이렇게 뒹굴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범인은 부엌에서 먼저 프라이팬으로 할머니의 머리를 가격했고 이후 쓰러진 할머니를 질질 끌고 거실을 거쳐 화단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저지른 거고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화단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서 확인 사살까지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힘없는 노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혈흔이 선명히 찍혀 있긴 했지만 그 외에 중요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이 혈흔 모두 할머니의 것이었고요. 그나마 바닥에 있던 커피잔에서도 할머니의 지문만 채취되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시신을 살펴보면 손에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다량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이게 범인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항을 하다가 범인 머리카락을 뜯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DNA 분석을 해보니 이 역시 할머니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어떻게 할머니 손에 할머니 머리가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아마도 할머니가 머리를 가격받으시면서 고통을 참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은 것으로 보여요. 그 외에 이 흉기로 추정되는 프라이팬 또 돌멩이에서는 지문, DNA 그 어떤 흔적도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할머니가 사시는 이 집은요, 야산 입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적이 매우 드문 곳입니다. 반경 몇 킬로 내에 CCTV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웬만한 사람은 거기에 집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없을 만큼 외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주민들을 살펴봤는데 대여섯 가구가 전부거든요. 목격자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경찰은 범인을 학대했고 이웃 마을까지 탐문 수사를 실시해요. 근데 수상한 사람, 수상한 차를 봤다는 이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근에 있는 군부대 역시 조사했는데 모든 부대 인원의 알리바이가 확실했고요. 그 외에도 정기검침원, 또 집배원까지 정기적으로 집을 오가는 사람들까지 조사했지만 혐의 없음. 그나마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단서가 있긴 합니다. 바로 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던 한 주민의 목격 증언이에요.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자식들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근데 계속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된 차에 그 가깝게 지내던 이웃 주민에게 전화 걸어서 저희 어머니가 좀 집에 잘 계신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이 일단 창문을 열어서 육안으로 할머니 집을 확인해요. 이때 집에는 불이 훤히 켜져 있었어요. 사실 그날 낮에도 할머니랑 함께 이 이웃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실까? 일단 여기서 할머니의 사망 추정 시간, 그러니까 사고 발생 시간을 23일 저녁에서 24일 새벽으로 알 수 있겠죠. 이후 경찰은 몇 달 동안 이 수사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탐문에 동선까지. 근데 아무리 살펴도 돌파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다 우연히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한 단서가 발견되었죠. 바로 할머니 집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해 있는 겁니다. 보니까 발송지는 화천의 만성이, 그러니까 자신을 이만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에게 온 편지예요. 아니 근데 이걸 뜯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글쓴이가
할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막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할머니가 인근 군인들을 대상으로 몸을 팔고 다녔다는 둥, 자신과 내연 관계, 그 더러운 관계라는 둥,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가득한 거예요. 물론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그런데 편지를 살펴보면 할머니의 큰아들인 50세였던 강씨, 이 강씨를 험담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 전부터 할머니랑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까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이만성의 편지가 이후에도 뜨문뜨문이지만 계속 발송되었다는 점입니다. 할머니 이미 돌아가셨는데도요.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5개월 간격으로 최종 2011년 1월까지 이 편지가 계속 와요. 그럼 이걸 보낸 이는 지금 할머니 사망 사실을 모른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경찰은 분명 이 편지가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직감을 하던 중 마침내 이 편지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건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1년 뒤인 2008년에 발송된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 우표의 가장자리에서 보낸 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타액이 검출된 거예요. 자, 타액 검출까지는 했어. 근데 이게 딱히 비교 대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긴 어려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사는 그렇게 딱 한 걸음만 전진한 채 다시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죠. 그러다 3년 뒤인 2011년 11월, 강원도 경찰청에 미제 사건 전담팀이 꾸려졌어요. 이때 전담팀은 최 씨 할머니 사건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선정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집중한 건 바로 그 수상한 편지들이었죠. 전담팀은 편지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이만성이가 다소 특이한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는 걸 발견해요. 그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 군바리, 휴양소, 이런 건 군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은어 같은 건데 이걸 남발하고 있던 겁니다. 또 할머니 집 주소를 연대 뒤 골짝,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만성이라는 사람이 군부대 관련 인물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 주변에 유일하게 군에 속해 있던 인물 한 명이 있긴 합니다. 그건 바로 할머니의 큰아들 강씨였죠. 경찰이 즉각 강씨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여주면서 혹시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묻게 되는데, 아니 어쩐 일인지 강씨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건지,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는 건지, 이게 좀 모호합니다. 그렇게 주저하던 그가 끝내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되죠. 그는 바로 20여 년 전 강 씨가 연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복무를 했던 조 씨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강 씨가 이 이름을 좀 말하기 꺼려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복무를 하던 시절에 두 사람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경찰로서는 오히려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점이 사건의 동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신속하게 조 씨의 신상을 조사했죠. 그랬더니 주소지가 춘천시 후평동으로 나옵니다. 어라, 마침 그 이만성이가 보낸 6번째 그리고 7번째 편지에 후평동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었거든요. 경찰이 즉각 빠르게 조 씨 찾아갔죠. 자, 그가 정말 편지를 보낸 이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 우표에 있는 DNA랑 대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무턱대고 조 씨한테 가서 당신 DNA 좀 우리가 조사합시다 했다간 유력한 용의자인 그가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들은 며칠간 잠복을 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경찰이 우연히 이 조 씨란 사람이 음료수 다 마시고 버린 캔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이걸 국가수에 보냈고 DNA 확인 결과는 일치. 2012년 2월 16일 조 씨는 자택에서 체포됩니다. 그렇게 검거된 조 씨는 경찰서에 왔는데 진술 다 거부하고 탁자 밑으로 막 숨어 들어가면서 형사들 애를 먹였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전담팀은 DNA가 지금 일치하고 있다. 당신이 보낸 그 편지, 우표, DNA 우리 다 있다. 라는 점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러자 조 씨가
자신이 사건 당일 할머니를 공격했다라는 건 인정하게 돼요. 아니 근데 내가 후라이팬으로 때린 건 맞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발뺌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거기 누가 있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담팀 역시 굴하지 않고 그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죠. 결국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던 중 그는 범행을 실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살인을 저질렀냐? 그 범행 동기가 정말 황당했어요. 1992년, 그러니까 사건으로부터 15년 전부터 묵혀온 아주 깊은 원한 때문이래요. 그것도 할머니가 아닌 큰아들 강 씨를 향한 원한이었죠. 시간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할머니의 큰아들 강 씨는 대령이었고 조 씨는 상사 직급으로 같은 군부대의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 내에서 조 씨의 평판이 그닥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들과 실랑이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이 인부들이 매일 부대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조 씨가 매번 통행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분증 달라고 하고. 근데 이게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인데. 그래서 인부들이 아니 이렇게 매일매일 통행증을 요구하는 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화를 냅니다. 이로 인한 다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이 되니까 결국 상관이던 강 씨가 조 씨에게 약간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리게 돼요. 여기에 조 씨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도 참지 않았죠? 이건 부당하다라면서 국방부, 청와대에 진정서를 낼 정도였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조 씨에게는 추가 징계가 내려졌고 직급 강등으로 인한 불명예스러운 자진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관 강 씨가 한 번도 조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제대하겠다라는 말에 딱히 만류하지도 않았고요. 조 씨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강 씨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던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베트남 전쟁에도 가서 훈장을 받았을 정도로 아주 이 나라의 훌륭한 군인인데 상관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불합리한 처우, 게다가 이렇게 내가 자진 제대까지 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일을 갈게 된 거죠. 그러다 몇 년 후에 그가 여전히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강 씨한테 따져야겠다 하고 군부대를 찾아갑니다. 근데 강 씨가 제대하고 없더라고요. 조 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지내던 간부들, 인맥을 통해서 강 씨가 어디 사는지 행방을 막 수소문했어요.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그 광 씨 어머니가 연대 뒤 골짜기에 산다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사건 당일인 2007년 10월 23일 저녁, 조 씨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상관 강 씨의 어머니, 최 씨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당시 범인 조 씨는 할머니를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아들하고 같은 부대였냐 라는 말에 이제 영문도 모르고 그냥 조 씨를 따뜻하게 맞아준 거죠. 그렇게 차를 마시던 중 조 씨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를 막 꺼내요. 사실 당신 아들 강 씨에게 내 상관이었는데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 내가 직업도 잃고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내가 이런 대우를 왜 받아야 하냐. 당신 아들은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다. 이렇게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할머니가 당장 나가라 하고 그를 쫓아내려고 했죠. 그리고 이때 조 씨가 크게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냐? 강 씨에 이어 그 어머니마저 지금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는 즉각 주먹으로 할머니를 때렸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옆에 보이는 그 후라이팬을 집어들어서 할머니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엔 이제 강 씨에 대한 원한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힘없는 할머니는 그냥 쓰러졌어요.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폭행이 끝나고 자리를 떠나려던 찰나 쓰러진 할머니가 겨우 몸을 일으켜서 조 씨의 허리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그 상태로 할머니를 거실 나와 화단까지 질질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눈에 보이는 돌로
머리를 내리쳐서 할머니를 살해했고요. 이게 바로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조 씨는 왜 할머니 사망을 알면서도 굳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조 씨가 아주 멍청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내가 편지를 써서 수사에 혼선도 주고 또 아들 그 강 씨, 그놈 찾아내려고요. 그러니까 이 조 씨가 지금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강 씨에 대한 원한이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괴롭힐 작정으로 편지를 계속 보냈다는 건데 이 사고방식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쩌면 그는 죽은 어머니를 모욕하는 방식으로라도 복수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건이 좀 미제로까지 넘어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서 현장 주변에 종종 와가지고 동태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들키지 않게 가명, 이만성이라는 가명 사용했고 또 왼손으로 글씨를 썼다고 해요. 이게 어딘가 좀 영악한 듯 하면서도 모자르고 허술하기 짝이 없죠. 그렇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이제 재판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재판은 믿기 힘들 정도로 범인 조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전문가 감정을 받은 조 씨가 피해망상,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현실 판단력 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단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시죠? 심신미약. 그게 적용됐습니다. 게다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죠. 유가족은 말도 안 된다면서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는데 2013년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그마저도 3년이 감형됩니다. 따라서 최종 징역 7년이 확정되었죠. 2024년인 현재 조 씨는 이미 만기 출소한 상태일 겁니다. 이렇듯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또 한 건의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참 감사해요. 하지만 그 재판의 결과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굉장히 낮은 형량이 나왔다는 점은 좀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아들에 대한 원한으로 그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조 씨.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된 그 본인, 큰아들 강 씨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자기를 노리던 사람이 나 대신 내 어머니를 죽인 거잖아요. 그 고통을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던 점을 마지막으로 말하려 합니다. 바로 범인 조 씨가 아직도 그 원한의 대상자인 강 씨에게 다가서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출소를 했을 텐데 지난 7년간 교도소에서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이제 교화되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여전히 마음의 원한의 불꽃이 살아있다면요? 이건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그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은 이제 유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겠죠.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